황혼의 메아리, 그 씁쓸한 울림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늦가을, 서울 근교의 오래된 빌라 3층. 김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이른 새벽녘 설핏 잠에서 깨어났다. 옆자리에 온기가 사라진 지 벌써 10년째.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어김없이 이 시간에 눈이 떠졌다. 익숙한 적막감 속에서 할머니는 한동안 허공만 응시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고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그 적막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에휴, 또 잠이 달아나 버렸네. 혼잣말과 함께 영숙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부엌으로 향하는 걸음이 유난히 더뎠다. 찬물로 대충 세수를 하고 어제 먹다 남은 국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넘겼다. 입맛도 없고 혼자 먹는 밥은 늘 모래알을 씹는 듯했다. TV를 켜니 요란한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지만 내용은 좀처럼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라도 있어야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 틀어놓을 뿐이었다. 아들 철민때 후반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며느리 수지때 중반은 살림과 아이들 교육에 여념이 없었다. 주말에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와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그때마다 영숙 할머니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돌아서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밀려드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억척같이 두 남매를 키워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고 아이들이 번듯하게 자라 결혼하는 것을 보며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다. 하지만 막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니 남은 것은 깊은 외로움과 텅 빈 시간뿐이었다. 그날도 영숙 할머니는 경로당에 잠시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 오랜 친구 최경자 할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연신 싱글벙글했다. 영숙아, 너도 이거 한번 해봐. 황혼의 메아리라고 우리 같은 노인네들끼리 말동무하는 앱인데 꽤 재밌다야.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주책맞게 뭘 그런 걸 해. 손사래를 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경자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말동무라도 있는 게 어디냐.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자리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옆자리에 댕기는 유난히 더 크게 느껴졌다. 결국 2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스마트폰은 주로 손주들 사진을 보거나 간단한 안부 전화를 하는 용도로만 쓰였었다. 더듬거리며 앱스토어에서 황혼의 메아리를 검색해 다운로드했다. 복잡한 가입 절차는 아들 내외가 예전에 다른 앱을 깔아주며 알려준 기억을 더듬어 겨우 마칠 수 있었다. 닉네임은 들국화라고 지었다. 젊었을 적 남편이 그녀를 그렇게 불렀었다. 며칠 동안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기만 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외로움을 토로하는 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글, 지나간 젊은 날을 추억하는 글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짧은 자기소개를 올렸다. 서울 근교에 사는 70 먹은 할머니입니다. 말벗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강태준이라는 닉네임이었다. 들국화님,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 속 들국화처럼 참 고우십니다. 저도 아내와 사별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진솔한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고급스러운 서재를 배경으로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 모습이었다. 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었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말벗이 생기면 더없이 좋지요. 그렇게 강태준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잊지 않고 영숙 할머니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들국화님.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하니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요. 영숙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이나 TV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그는 마치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맞장구를 쳐주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들국화님 마음이 참 고우셔서 그래요. 영숙 할머니는 그와의 대화에 빠르게 빠져들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의 메시지는 메마른 일상의 단비와 같았다. 밤에는 전화 통화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프로필 사진처럼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다. 영숙 할머니는 그에게 남편과의 사별 이야기,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홀로 지내는 외로움 등 평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강태준은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영숙 할머니를 나의 들국화, 내 삶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렀다. 영숙 할머니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는 것 같았고 마치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 듯 설렘을 느꼈다. 강태준은 자신을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최근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건강까지 나빠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영숙 씨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 영숙 씨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영숙 할머니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와 함께할 황혼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도했다. 부디 그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할 수 있기를. 아들 철민과 며느리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는 모습,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사한 색깔의 스카프를 두르고 외출하는 모습, 가끔 강 선생님이라며 낯선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까지. 처음에는 어머니께 좋은 말벗이라도 생기셨나 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머니가 부쩍 돈에 대해 묻거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는 듯한 말을 흘리는 것을 보고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철민이 어머니 집을 찾았다. 어머니, 요즘 통화하시는 분 어떤 분이세요? 혹시 돈 문제 같은 건 없으시죠? 조심스럽게 묻는 아들의 말에 영숙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강 선생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마라. 철민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날 이후 영숙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강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고 아들과의 사이는 더욱 서먹해졌다. 며느리 수지는 인터넷에서 황혼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검색해 보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시어머니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다. 혹시 우리 어머님도? 불안감은 점점 커졌지만 섣불리 말했다가는 시어머니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것 같아 철민과 속으로만 끙끙 앓았다.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영숙 할머니는 강태준에게 더욱 의존했다. 그는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들국화 씨, 나 좀 도와줘요. 해외 사업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당장 이 돈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당신에게 돌아갈 수도 없게 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악착같이 모아둔 쌈짓돈과 몇 해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한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강태준의 절박한 목소리와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첫 송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다. 강태준은 돈을 받자마자 정말 고맙다. 당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에 겨워했다. 영숙 할머니는 그 말을 믿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경태씨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생겼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숙 할머니는 자식들 몰래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다. 오래된 적금을 깨고 아껴두었던 보험까지 해약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불안감과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지만 강태준은 이제 정말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며 그녀를 교묘하게 다독였다. 때로는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 관계는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소라며 은근한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영숙 할머니는 아니에요, 강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의심하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며 매달렸다. 그녀는 이미 강태준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그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시간이 흘러 강태준이 드디어 한국에 온다고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그는 구체적인 비행기 편명과 도착 시간 그리고 만날 장소까지 알려주었다. 영숙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다리고 미용실에 가서 곱게 머리도 했다. 그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따뜻한 색감의 스웨터였다. 이제 그 스웨터의 주인은 강태준이 될 터였다. 약속 당일 영숙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강 선생님이 나를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사진보다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강 선생님은 내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먼저 공항에 도착한 영숙 할머니는 국제선 도착 게이트 앞에서 초조하게 강태준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그가 말한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그의 모습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영숙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불안과 공포로 물들어갔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비행기를 놓치신 건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들국화 씨, 나 지금 공항인데 갑자기 세관에 발이 묶였어요. 지금 당장 보석금이 없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해결되면 평생 당신 발 씻겨주며 살게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절박했다. 한편 영숙 할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잔뜩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 수지는 남편 철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무래도 어머님,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철민과 수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이성을 잃은 채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며 은행 ATM 기기 쪽으로 향하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민이 다급하게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영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냐? 이거 놔라. 나 지금 바쁘다. 영숙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철민은 완강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강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야. 영숙 할머니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영숙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남자의 원본 사진과 함께 그가 사실은 몇 년 전 작고한 외국의 유명한 지휘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어머님, 이 사람 좀 보세요. 어머님이 아시는 그 강 선생님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강태준이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름도 국적도 직업도 모두 달랐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강 선생님이 나한테 이럴 리 없어. 바로 그때 영숙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영숙 할머니는 홀린 듯 전화를 받았다. 들국화 씨, 돈은 어떻게 됐어요? 빨리 보내줘야 한다니까요. 지금 그깟 사진이 문제예요? 내 말 안 들려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돈 이야기에만 혈안이 되어 영숙 할머니의 절박한 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순간 영숙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언젠가 강태준이 말했던 자신의 사업 내용과 오늘 그가 다급하게 설명하는 세관 문제의 내용이 명백히 달랐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드러냈다. 당신 누구야? 힘겹게 내뱉은 영숙 할머니의 물음에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비웃음 섞인 한마디가 날아들었다. 이제야 알았나 보네. 할망구. 돈 다 보냈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래.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할망구.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영숙 할머니의 가슴에 꽂혔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평생을 바쳐 악착같이 모았던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영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공항의 소음도,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얼굴도 그 무엇도 그녀의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끝모를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만이 온 세상을 뒤덮는 듯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태준의 행방은 묘연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전문 사기꾼을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에 돈을 되찾을 희망은 사실상 사라졌다. 영숙 할머니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스산한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강태준의 마지막 그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자괴감에 몸서리쳤다. 그런 영숙 할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킨 것은 아들 철민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친구 경자 할머니였다. 철민은 매일 퇴근길에 들러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고 수진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먹이며 기운을 차리도록 도왔다. 경자 할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영숙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며 영숙아, 네 탓이 아니야. 그놈이 나쁜 놈이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천만다행이다. 기운 내야지라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가족과 친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영숙 할머니는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 노년층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내밀었다. 어머님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영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영숙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 흘리며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사기 예방법도 익혔다. 몇 달 후 프로그램 수료식 날, 영숙 할머니는 수료생 대표로 단상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한 어조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한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라는 것을요. 부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을 악용한 그들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영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단단함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식이 빛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영숙 할머니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악몽에 괴로워하기도 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든든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